일단 이제 저희 학원 이름이 이제 Keep L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잘 보이지 않네요, 선명하게. 일단 Keep이라는 것은 이제 KIPP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Knowledge is Power 프로그램에서 지식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Keep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했고, 이제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Keep Less Education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일단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정보에 대한 것도 뭐 지식일 수 있습니다. 뭐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지식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아이들이 지식을 과연 잘 알고 있을 것이냐 혹은 자기가 잘 알고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문을 갖는 그런 어떤 행동들과 혹은 어떤 그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힘을 강조하되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 철학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역시 생각 없이 배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식을 배우지만 아이들이 생각 없이 학원에 가고 혹은 학교에 가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학원 가서 앉아있고 뭐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식을 알려주니까 그다음 그냥 배우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 학원에서 이제 거부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학원에 오게 되면 어찌됐든 반드시 뭔가 한 가지를 얻어갈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서 학원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철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 학원에서 또 생각의 힘을 키우게 되느냐, 왜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교육 철학을 잡았느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재작년이죠? 작년이네요. 이세돌 그 바둑 기사와 그다음에 알파고가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알파고의 버전이 알파고 리라고 합니다. 알파고 리. 근데 그 알파고 리가 이제 이세돌 기사와 해가지고 4승을 했었죠. 예,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올해 이제 세계 1위 바둑 기사인 이제 커제라는 중국 선수랑 이제 다시 그 알파고 마스터가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파고 마스터가 전승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다음으로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온 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근데 이 알파고 제로가 엄청난 게 이제 지금까지 알파고 리나 알파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바둑 기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알파고 제로는 기보 없이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72시간 동안에 490만 판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알파고리 이세돌 선수를 이겼던 그 알파고를 100점 100승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커제 선수를 이겼던 그 알파고 마스터를 100점 89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구글의 그 아마존에서 이제 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무인 어떤 결제 시스템을 가동한 그런 어떤 그 식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마트 가가지고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도 뜯지 못하잖아요. 계산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냥 가서 제가 집어가지고 마시고 싶으면 뜯어서 마시면 돼요. 이미 집는 순간 내가 구입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결제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 분들이 안 계셔도 그냥 내가 그걸 짚고 나오면은 자동 결제가 돼가지고 이미 등록된 카드에 그 명세서가 다 등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작년 말부터 이제 아마존 본사의 직원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었다가 원래는 올해 초에 이것을 이제 정식 오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잘 안 잡히다가 이제서야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 사람들한테까지도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은 천장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두고서 구입하려는 사람이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부부가 갔을 때 혹은 아이가 갔을 때 누군가가 물건을 집었는데 그것이 누구 카드로 결제가 될 것이냐, 혹은 아이가 집었는데 이게 엄마한테도 등록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이제 오류로 조금씩 있었던 것이 다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날로 발달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은 지금 뭐 몇천 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과연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의 발전처럼 성장을 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만약 궁금한 어떤 지식들이 있다,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인터넷 핸드폰으로 3,000원 정도만 결제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는 것은 이제는 어디서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라면의 성분이 궁금하다, 혹은 뭐 인공위성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인공위성 아리랑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플 하나 3,000원 주고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치면은, 제가 궁금한 걸 치면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3,000원만 갖고서도 이제 많은 지식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거로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기계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냥 앉아가지고 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뭐 수학 지식 받아들이고 국어 지식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빅데이터 시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 자, 빅데이터 시대에서 이제는 빅Y 시대로 간다. 즉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지 모르는, 활용할 줄 아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그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봤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데이터가 저렇게 많은데 그 데이터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는 것이 일단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단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수학 지식을 수학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학을 과학과도 연결시켜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사회의 어떤 통계 자료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수학은 수학일 뿐이고 사회는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너무 이제 딱 잘라서 연결을 못하니까 경험이 많이 부족한 어떤 사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데이터 안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 그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000원만 투자하면 어떤 지식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그럼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질문을 하려면은 바로 기존에 있었던 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어떤 그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빅 Y라는 것은 큰 질문이 아니라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면요 질문을 못합니다. 선생님 5번 뭐예요? 6번 뭐예요? 요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질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네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진정한 질문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힘을 키우고자 이제 저희 학원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에 대한 얘기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스카이 정원이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수능 인원이 60만 명 좀 안 돼요. 한 59만 몇천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본다면 한 1.84%가 스카이 대학을 간다는 거죠. 또 상위권 10위권의 대학은 이제 한 35,342명 돼 있어가지고 한 5.89% 정도가 됩니다. 네, 스카이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인원수도 굉장히 뽑는 인원이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영재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이미 25,56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만 보더라도 스카이 정원을 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친구들 중에서는 누구는 뭐 포항공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카이스트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다. 그러면 또 일반고는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고에서는 스카이를 어떻게 가지? 상위권 대학을 어떻게 가지? 라고 했을 때 일반고에서 전교 10등 이내를 하게 되면 15,610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 다 합치면 41,000명이 돼요. 역시 상위권 10위권 대학을 넘어간다는, 이 정원을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공부하면은 인서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서울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상위 10개 대학은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학생 그 수시와 정시로 인원을 뽑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수시로 70%가 넘는 인원을 뽑고 있죠. 가면 갈수록 수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데 뭐 실기 전형이야 어차피 특기생 애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전형도 지금 뭐 서울대도 논술 안 보고 고대도 논술 안 보고 점차 논술을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학교가 아마 연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논술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즉 학교에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이 더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들로만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70% 중에서 56% 정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고 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경기 지역까지 확대시키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더 많은 거 있습니다. 2019학년도 매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중에서 본다면은 상위 15개 대학 정원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 42.7%니까 10명 중에 4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그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3명이 정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7명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정시로 간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정시에 유리한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들이라는 거죠. 자사고 학생들이고. 그러면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
수능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이 있을 때 과연 일반고를 간 아이들은 어디에 유리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이제 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일반고는 내신 관리가 용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드릴 때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또 학교에서 밀어주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상위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5등 안에 들은 친구들만 모아서 상장도 몰아주고 정말 특별한 수업도 깔아주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학생부를 강화시키는 거지. 만약에 20등 벗어나는 친구들이라든지 중위권 아이들한테는 학생부 종합전형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전략은 수능도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을 잘 받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특목고는 여러 가지로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일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내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수능에 대한 안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원래는 지금 얘네들부터 문이과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좀 미뤄져가지고 일단 지금은 기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라든지 시험 영역, 평가 방식들은 그대로 가게 되는데 다만 수능 과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은 지금 내년부터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처럼 다 통틀어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발표는 내년 2월 달에 하기로 했으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수업 내용에 대한 큰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수형에 대한 비중 적정화라는 얘기인데 기존에는 너무 국영수의 수업 비중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줄이자라는 것을 적정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애들이 느끼는 체감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어려운 건 역시 어려운 거고 중요한 과목은 역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90단위에서 84단위로 이렇게 축소가 되긴 했지만 이 고 6단위로는 역시 한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의 어떤 수업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배울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정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참여형 수업의 확대가 실시된다는 건데 아이들이 토론, 토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업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생각하는 힘,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가 생각하는 게 뭐야? 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공부하니?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물론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재밌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 중에는 누군가는 앞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룹 안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뽑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발표 못하니까 난 안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언젠간 자기도 발표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고등학교 때 발표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와서 혹은 사회 나가서 그런 기회가 반드시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책도 많이 강조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도 이제 깔아두지만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책도 읽고 발표도 할 수 있게끔 단지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얘기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내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최상위권과 상중 하위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과 중하위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사회에 나간다고 갔을 때, 과연 사회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 그것은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위 10위권 대학, 인서울 이렇게 이제
그 허울 좋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넉넉하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권 학생과 역시 상중하위권 학생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그 많은 근거 자료들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이 최상위권 아이들과 상중하위권 아이들의 사이에는 큰 벽이 있을 겁니다. 이 벽을 통과를 해야 이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지만 과연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거냐? 그럼 최상위권 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최상위권에 머무르게 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이미 자신감이 넘쳐요. 예. 자존감도 있고요. 물론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학습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믿는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 초인지 뭐 이렇게도 약간 더 어려운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이 중위권 아이들한테 오답을 해라 라고 하면은 오답하고 전 다 했어요. 그럼 모르는 거 없어? 모르는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전 다 했어요. 공부 다 했어요. 오늘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오답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잘 몰랐던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몰랐던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을 배우더라도 제가 이런 개념을 배울 때 이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또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최상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또 갖고 있는 것은 절대 학습량이라는 거죠. 이 절대 학습량이라는 것은 또 뭐 얘네들은 1시간 공부할 때 얘네들은 3시간 공부한다. 그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20문제 풀 때 이 아이들은 뭐 60문제 혹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이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문제를 풀은 양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또 지식에 쌓인 양도 부족할 것이고,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틀리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좀 더 하기 싫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딴짓하고 집중력 흐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쌓아온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더라도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되고, 안 틀리니까 이 친구들이 오답을 할 시간에 오히려 또 다른 지식들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학습량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많은 그 공부량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은 것을 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상중 하위권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의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끈기가 있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를 하다가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금세 뭐 자기 방에 공부하러 갔어. 책상 안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있다 나와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화장실을 가고 물 마시고 뭐 집중 안 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 숙제 다 했어? 라고 하면 잠시 있다가 나와서 숙제 다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습량은 또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최상위권으로 이 친구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이제는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는 확실하게 학습량을 늘려주면 돼요. 정확하게 얼마나 늘리면 되냐? 지금부터 한 3배 정도 늘리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양의 3배를 늘리면 최상위권으로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3배의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의지도 약하고 동기도 부족한 거죠. 그러면 학습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한데, 동기를 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려면 다시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시켜줘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본인들의 마음가짐,
이 마음이 확실히 움직여주면 조금씩이라도 학습량을 늘려갈 수 있고 의지를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EBS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서울대를 진학한 학생들의 공부 시간과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진학한 학생들, 보통 학생들의 어떤 공부 시간들을 확인을 했더니 서울대생은 중간고사든 중간 시험이 있든 시험이 없든 뭐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평상시에는 잘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 바짝, 또 시험 끝나면 안 하다, 또 시험 기간 되면 또 바짝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공부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친구들이 앉아서 공부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대 성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바보라서, 수업을 정말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갖고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념 공부를 좀 덜 한다든가, 복습을 덜 한다든가, 혹은 예습도 마찬가지고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부 시간을 늘려줘야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킵 매스의 어떤 모토는 이런 겁니다.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그것을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습관이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이 출발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한 건지, 혹은 정말 앞으로 쭉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를 봤을 때 동기와 습관, 혹은 이 중에 어떤 하나도 부족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중학생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짧게는 14년, 15년을 살아오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해보거나 노력한 경험이 있니? 라고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잘 못하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조차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계획과 어떤 습관을 갖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혹은 뭐 그냥 사회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 뿐이지 스스로 뭔가를 도전해봐서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동기 프로그램은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엘리트 마인드 모티베이션이라는 어떤 저희 동기부여 프로그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떤 글을 읽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의미를 찾고 공부에 대한 목적과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써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전서가 또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갖고서 아이들이 작성해보는 거를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의미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적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적어봐서 자기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습 습관, 복습 습관, 시간 관리 습관에 대한 어떤 검사들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그런 어떤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런 어떤 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킵 메타인지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들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혹은 학원에서 좋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좋아 나 오늘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책상에 앉거나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그런 어떤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열정이 식어버리냐? 우리 아이가 과연 열정이 정말 없어서 그런 거냐?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열정이 부족하다기보다도 기존의 잘못된 습관들이 이 친구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기존의 잘못된 습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먼저 버려야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건데 기존 습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습관 혹은 새로운 목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게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오면은 매달 아이들이 목표 카드를 적게끔 합니다. 그럼 그 목표 카드를 저희는 이제 데스크에다가 다 모아놨다가 아이가 오면은 자기의 목표 카드를 꺼내요. 그래서 이 책상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마련해 둘 겁니다. 그러면은 책상에 앉고 내가 이달의 목표가 뭐였지? 보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은 기록하지 않으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가 이거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해서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표 카드 보고 자기의 어떤 실천 방향을 이제 잡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 습관, 1등급 습관 만들기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조사를 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한 평균 66일 정도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의 성장기다 보니까 굉장히 스피닝이 빨라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면은 금방금방 변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저희 킴메스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 능력이라는 건데 예습하는 방법, 복습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교재에서 푸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답도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또 이제 뭐 보면은 애들이 형식적으로 오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수도 많고 그런 환경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수 6명씩 해가지고 이제 개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답을 하게 되면은 각자 틀린 문제들을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틀린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을 또 던져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문제까지 과연 이 친구들이 소화를 제대로 해두면은 오답 정리를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이고 만약 그런 문제들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인데도 또 틀린다? 그럼 분명 오답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일요일에 보충을 또 불러서 시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알아갈 수 있게끔 저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동기와 습관과 학습 능력들을 융합해가지고 더 많은 지식의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토론 발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분명히 꿈과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자기들끼리 몰라요. 책만 보면 과연 그럼 내 꿈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교사가 하고 싶은데 과연 어디 가서 내가 이 교사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애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강연들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매달 추천 도서와 추천 테드 강연들을 이제 올려두고 그 강연들과 책을 보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내가 그 테드 강연을 보면서 혹은 어떤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런 거였었고 느낀 점은 이런 거였던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발표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학원의 로드맵이 뭐냐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거에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개별 맞춤 수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은 이제 개별 맞춤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동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지난 과정 이 친구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만약에 선행을 나간다. 그러면 선행할 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예전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에 대한 점검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이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한 개념들이 없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일단은 한 달, 거의 2달 정도는 이 저희가 동기부여 프로그램하고 같이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주 1회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습관들을 알려주고 공부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서 이런 어떤 지난 과정에 대한 어떤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행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한두 달 정도 보시면 돼요. 어떤 친구는 빠르면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거지만은 어떤 친구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3달도 갈 수 있고 4달도 갈 수 있고, 어쨌든 그 친구들이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즉 공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동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목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그다음에 학습 습관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 어떤 수업을 던져줘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정규반 수업으로 이제 보낼 겁니다. 그럼 그 정규반 수업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이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럼 그 10명 정도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이미 습관이 다 잡아져서 온 친구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수업을 끌고 가더라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다른 학원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14년 동안 해왔지만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쌓인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규생이 왔는데 분명히 얘는 부족한 게 있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반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들한테도 방해가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얘한테도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건데 그거는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서 언젠가 채워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제 신규생들을 데려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교육 방식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해나가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정규반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목표 카드를 이용한 자기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검사 이 파트에 이제 진행되고요. 동기학습 습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맞춤 수업도 진행되는데 6명씩 진행되다가 이제 정규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10명씩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 계획을 통해서 아이들이 월간 목표를 매달 실천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어떨 때는 성공할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성공을 왜 어떻게 해서 네가 성공하게 됐고 또 실패를 하게 됐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뭔가 또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으로서 저희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끝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상담을 진행해서 스스로에 대한 목표를 적응할 수 있게끔 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기 역량 개발 노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고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전형, 즉 내신을 잘 받아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은 이 친구들의 진로와 연결된 탐구 활동이거든요. 내가 수학교사에 대해서 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무엇을 연구했고 어떤 책들을 읽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양한 강연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또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서 자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별로 기록을 안 해요. 학교에서조차 뭔가를 활동을 했지만 그게 선생님들이 학생부에다 기록해주는 거 외에는 자기 스스로 별도로 기록해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고3이 돼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데 1학년 때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중학생 애들하고 또 똑같아요. 중학생 애들이 자사고 특목고 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너 2학년 때 뭐 했어? 기억 안 나는데요. 너 이거 이때 이런 거 했다고 여기 적혀있는데 뭐 한 거 같기는 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놔야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 하더라도 잘 써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예비고1이면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중간고사예요. 내년 중간고사 때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신감, 자존감이 확 살아날 수도 있고 확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위권 애들은 자신감이 이미 충만히 있어요. 근데 중위권, 상중하위권 아이들이 그런 게 아직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자극이 될 수 있는 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첫 시험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확 자신감을 갖고서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쭉 잘 해나갈 수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첫 시험을 망치면은 그만큼 또 자존감이 약해지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 대한 어떤 또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그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내년 중간고사를 최대한 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월달 11월하고 12월달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어떤 완전학습, 그래서 기존에 배웠었던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선행을 나가지만 기존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어떤 확인을 먼저 잘 해갈 수 있는 수업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달하고 2월달은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또 고등학교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니까 지난 과정에 대한 점검은 좀 시간 적게, 그리고 선행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달하고 4월달은 이제 내신 집중 기간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고 지원하는 학생들, 상상고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를 해서 상상고를 5명 중에 4명을 합격시켰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3명의 학생이 저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공부량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진도도 많이 나간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상, 수학하, 이제 상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뀐 교육과정으로 했을 때 수학 1 심화를 이제 블랙라벨과 실력 정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일반고 학생들이 이것을 지금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만큼 이제 또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서 이제 수학 1을 이제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가는 반이 있고, 그래서 수학하 심화랑 수학하 1을, 수학 1을 나가고 있습니다. 쌤하고 수학이 바이블로 진행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상하 실력, 이 친구들은 한 번 이상은 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력반으로 해가지고 좀 복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반도 진행되어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는 저희가 수학상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이제 모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반은 이제 무학년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반들이 아이들이 학원에 한 번 오면 4시간 40분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들은 수업의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5시 20분에 들어오면 10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시간 20분은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2시간 20분 동안에는 자기와 수업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 자기와 수업 시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동기부여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과정에 대한 점검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들을 또 가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양을 많이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1월 6일 저희 오픈을 하면서 같이 들어온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원에서 뭐 어떨 때야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보충으로 남을 때야 뭐 4시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평소에 4시간 40분씩 있으면서 공부했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되게 걱정도 하고, 어떤 학부모님은
한 번 수업, 두 번 수업을 들으시더니 아이가 많이 좀 힘들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학원이 일단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4시간 40분씩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13시간을 학원에 있는 건데 하루는 일찍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2번까지는 일찍 못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저희는 10시간은 무조건 10시간은 채워놔야 됩니다. 학원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2번을 빠져가지고 10시간을 못 채웠다. 그럼 일요일에 저희 보충을 시킬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2번 이상은 못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일찍 갈 줄 알았거든요. 한 번은. 근데 계속 버티더라고요. 안 가고.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할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학원에서 공부해보는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앞서기도 하겠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누구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3, 중3 아이들, 이제 예비고일 아이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걸 또 아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무학년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아이들마다 뭐 교재도 다를 수가 있고 과정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그 아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학원이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것이 다른 학원하고 다릅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예습을 저희는 강조를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개념 공부를 할 때 예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습을 해갖고 와야, 이거는 학원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습을 해갖고 와야 내가 내일 배울 내용 중에 어디를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르고 있다는 게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예습을 안 하면은 만약 수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깜빡 졸아서 뭐 놓친다고 하면 수업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습은 반드시 수업에 대한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한 예의로서 예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예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저희가 다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 예습을 해갖고 오면은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애들이 아무래도 선생님 수업 막 듣겠죠? 뭐 어떤 친구는 막 필기 열심히 해요. 막 하고 있다 보면은 또 필기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놓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필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은 생각 안 나서 못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필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 때 그걸 다 꼼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넬식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또 알려줄 거예요. 수업 시간 때는 간략하게 이제 그 선생님 설명 적고 근데 그것을 다시 자기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 작성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알려줘가지고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 개념을 작성하다 보면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 궁금한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궁금한 거 없니? 저 궁금한 거 없대요. 이러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상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길 거야. 항상 알려줘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책을 읽어도 궁금한 게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상상고 입시가 코앞에 닥치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을수록 자기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생기고 필요에 의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더더욱 모르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게 그겁니다. 원래 책은 그런 거라고. 네가 책을 관심 있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뭔가를 알고 싶은 내용이 마음이 있으면은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책으로서 연결되는 거다 또. 그래서 책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 원래는. 근데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게 안 생긴다는 것은
별로 개념 공부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저희 학원의 철학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예, 어떤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고요. 역시 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틀린 문제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예, 틀리던 문제를 또 틀리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도 역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교재에서 틀렸던 문제 혹은 유사한 문제들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을 아이들이 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뽑아져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가 나온다는 거, 분석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부모님들께 보여드려가지고 또 역시 상담을 진행해서 우리 아이가 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감사합니다.